제2장 부동산 경매와 법률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그 소리 끄기를 해주시고요. 그 잡음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이 2장이 사실 권리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틀입니다. 제일 중요한 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사법 체계를 탁 틀어보면 지금 그 크게 이제 민사실체법하고 민사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민법,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 절차법이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인데, 과연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과연 절차만 규정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하등 중요하지 않았던 권리의 순위를 4조 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하자면 두 문자로 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동순별적. 이 4조 5조가 그겁니다. 동구의 순위는 순위번호로 하고, 별구 사이의 순위는 접수번호로 한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건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곱씹어 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지금 시작점이죠. 왜냐하면 이게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동순, 그러니까 동구, 그러니까 뭐 이 등기법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뭐 그렇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그러는데, 등기를 때 보면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나오죠.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갑구에 가압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나왔다. 일단 그렇게 봅시다. 물권적 가처분이 아니라고 치면 가압류가 먼저 나오고 가처분이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럼 동순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순이라는 거예요. 동순별적, 그걸 두 개를 탁 틀면, 동구든 그러니까 갑구, 얼구, 갑구, 얼구 모두 통틀어 가지고, 사실 하나의 하나, 권리는, 등기부상의 권리는 시간순이다. 이거예요. 접수번호, 순위번호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그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는 것 자체가 바로 등기부를 매개로 해가지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도, 뭐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관계는 시간순이다 라고 하는 게 등기에서 등장해버리니까 뭐 쉽겠죠. 사실 쉽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가지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크다. 특히 권리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사실체법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가깝다. 권리 사이의 우열관계를 시간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답이 없구만. 네, 이해갑니다. 예. 예. 그 이제 우리 절차법 중에서 지금 경매와 관련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민사집행법이겠죠. 민사집행법.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권리를 지금 제가 여기 쭉 뭐 다 우리 경매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다 망라를 해놨습니다. 망라를. 자, 그래서 선 넘어가고요.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작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그래서 이게 뭐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뭐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왜 제가 이게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이렇게 나누고 뒤에 88페이지에 권리와 권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이렇게 따로 나눠놨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86페이지에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법은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우리가 그냥 법률, 민사법, 법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민사소송, 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돈 빌리고 건저당권을 하면 그 소유자가 건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 건저당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건저당 등기를 한 사람은 건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겠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그러니까 건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절차적으로 등기하는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법으로 건저당 저당권 편에 가서 절차적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 그죠? 를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미 이건 끝이 났어. 그들 사이에 그런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건저당권자가 등기부에 찍혀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권리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리와 권리에 관한 실체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88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집합건물법이 나오는데, 이 집합건물법은 참 특이한 법이에요. 특별법인데 강행법규인데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그러니까 101동 101호 소유자와 101동 301호 소유자, 각각이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자. 그래서 특이하게 그 자체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권리자들과 권리 사이에 강행적인 하나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89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가장 중요한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등장하고, 자, 가등기도
가등기도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하고 있죠. 민법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이 민사집행법 자체는 경매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집행법원에서 실무관들이 그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그 경매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인수하니 소멸하니 이것을 자기가 그걸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중구난방이 되니 민사집행법에다가 미리 아예 조문으로 박아두고 그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고 소멸시키는 그 권리관계를 쉽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다가 아예 미리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그 법이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판가름이 나 있는 상태를 조문에 반영을 해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결론을 난 것을 조문에 반영을 해서 집행실무관들이 그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해놓은 조문이 어떤 조문이냐 하면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부터 5항까지가 그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은 건전한권에 관한 규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90페이지의 그 중간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사집행법 91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당권은 너무나 억울하죠. 저당권은 왜 이렇게 억울하겠습니까? 단서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어요. 부동산은 말하자면 이거 쉽게 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라는 조문을 91조 2항에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반면에 사망은 뭐라고 해놨냐면 전세권은 이게 사망인지 사은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권은 하여튼 이게 사망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항에는 사망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아, 맞는데 하나가 이제 그 단서, 본문과 단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91조 사망 단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당권은 매각으로 그냥 소멸하는데 전세권은 소위 말해서 우리 영어로 치면 가정법이죠. 가정법. 가상법이죠. 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죠? 그 외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다만 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if죠. if 영어로. 여기서 배당 요구하면이 경매친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단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요구하면인데, 이 조문에는 배당 요구하면만 돼 있는데 경매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 요구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조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항 3항 4항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말소 기준권리, 통상 말하는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저당권과 가압류, 그죠? 압류.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여기서는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는 여기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최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인 거죠.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래서 그게 속칭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항, 3항, 4항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를 미리 판단해서 규정해 놓은 권리가 되는 것이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5항은 좀 특수한 유치권에 관한 것으로 유치권은 이제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종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대항관계라는 것을, 대항력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할 때도 보면 민법에도 때로는 조문에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보통 단서 조항에 나오죠. 본문에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장하죠. 법률 행위에 양 당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속칭 말하는 3자, 제3자, 선의의 제3자든 그냥 3자든 제3자가 등장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을 구성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 통정허위 표시를 양 당사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 보통 우리가 사회행위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사회행위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회행위를 위해서 많이 하죠. 자, 가짜로 누가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가짜로 가등기를 해두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자, 내 친구한테 야, 너 명의 좀 빌려줘. 가등기를 좀 쳐놓자. 나 경매 지금 당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 아이고 고생 많다. 내 명의 빌려줄게. 자, 그리고 가등기를 딱 친구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 당사자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도로 가등기를 했을 때 그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사이에 다 무효니까 소유자가 이제 살만해. 그러니까 친구놈한테 야, 이제 가등기 좀 말소해줘. 이제 사업이 원상 복귀됐다. 가등기 좀 말소해줘. 그러는데 이 친구놈이 야, 이 가등기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내가 가등기 한 거 아니야. 내가 5천만 원 줬잖아. 5천만 원 주고 내가 담보 가등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니까. 그죠? 법률 행위가 무효니까 원인 없는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자체도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를 하면 통정허위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소유자가 이기겠죠. 그 양 당사자 사이에 무효지만 자, 가등기 이제
저 가등기권자가 친구놈이 이제 그 사이에 자기가 돈이 좀 필요했다고. 그러면서 담보 가등기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5천만 원 빌려주고 이거 담보 가등기 한 건데, 야, 너 3천만 원만 빌려줘. 내 이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줄게. 뭐, 부기 등기 해줄게. 가등기에 이전 등기 해줄게. 아니, 그래가지고, 가등기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친구놈이 3천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르고 빌려줬잖아요. 가등기라는 외형을 보고. 자,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이 가등기권자한테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니까 무효다라고 해서 그 양당사자 사이에 무조건 무효니까 가등기 말소하면 청구하면 이기는데, 이것을 모르고 다시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 그 친구의 친구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봐봐요. 나는 소유자죠. 제3자는 가등기의 이전 등기권자죠. 권리자와 권리자. 나는 이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도 나는 그 친구한테 말소 청구,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권리자죠. 그런데 그 가등기를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는, 선의로 법률행위를 한 제3자는 거기 조문에 그 소유자, 그러니까 그 통정의 표시를 한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민사법에서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쓸 때는 원래 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권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결국 3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등장할 경우에 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제3자가 권리자로 등장할 때 결국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니 그때 그 권리의 우열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 뭐냐? 대항 관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것의 그러니까 제1차적인 1차적인 권리와 권리자와 권리자가 부딪힐 때, 자, 우리가 등기는 대항 요건의 등기가 있고 성립 요건의 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한번 질문을, 우리 법무사님들 계시니까, 자, 우리 법무사님 중에서 한번 답을 좀, 자, 대항 요건의 등기와 성립 요건의 등기를 한번 쭉 구분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대항 요건의 등기와 성립 요건의 등기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짬밥이 나서실 것 같네요. 우리 이장현 법무사님. 네. 자, 대항 요건의 등기와 성립 요건의 등기를 한번 쭉 구분을 해가지고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헐. 그 성립 요건의 등기를 해야지 이제 권리가 성립되는 거. 그렇죠.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예. 일반적인 그런 그렇고요. 예. 양육권 다른 등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역시 짬밥이 좀 낮으시네요. 자, 우리 유진석 법무사님은, 예. 자, 저기 성립 요건의 등기와 저기 대항 요건의 등기, 책도 많이 읽으셨는데. 여보세요. 네네네. 제 목소리 들리는가요?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저도 성립 요건이라는 어떤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본래 그 물건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설립 요건이고, 네네. 대항 요건은 그 종류를 이야기하면은 네네. 뭐 저세권 설정이나 뭐 지상권 설정 뭐 네. 이런 그런 등기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저세권이 성립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권이면서 물론 대항력도 발생하는 거고. 네네. 그 외에 가압류나 뭐 입찰권 등기, 예를 들어서 쉽게 가면 민법에 그 입찰권 등기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채권인데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항요건의 등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짬밥이 조금 세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립 요건에 관한 등기는 물건 등기예요. 물건 등기. 물건에 관한 등기이죠. 물건에 관한 등기가 성립 요건의 등기고, 채권에 관한 등기가 대항 요건의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다 물건이잖아요. 물건은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건. 대표 선수가 소유권이고요. 자, 우리가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그러니까 채권적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대표 선수 가등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든 등기, 청구권 가등기로 나눠지죠. 담보가등기는 물건에 관한 등기이고, 표시는 소유권이든 등기,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가등기를 주장하면 그게 담보가등기라고 증명이 되면 그건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은 등기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립 요건의 등기인 것이고, 채권은 이미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법률 행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항 요건의 등기가 되는 거죠. 대항 요건의 등기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반 채권을 말하는 건가? 네, 일반 채권을 말하는 건가? 일반 채권요. 일반 돈 빌려주고 그것을 아니요, 그거는 금전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채권에 관한 등기는 대항 요건 등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매도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청구권이잖아요. 채권. 자, 그런데 그것을 가등기를 해놓으면 매도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3자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내 채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물권화는 아니지만 물권같이 일종의 대세효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세효가 아니라 대항효죠. 대항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뭐냐, 이게 등기 제도가 채권에 관한 등기는 대항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가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뭡니까?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그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권, 요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항력이 뭐냐? 그 대항요건이 뭐냐?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조, 주민등록과 전입을 하게 되면 이길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하자면 대항력이라는 거죠. 대항력, 그죠? 그리고 근데 그 공시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라는 거죠. 왜 이렇게 좀 뭐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느냐? 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권리와 권리 사이의 우열 관계이고, 등기에 있어서 그 대항 요건인 채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확장을 해서 등기가 아닌 공시 방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게 되면 이길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요건은 틀리지만 효력은 같다는 거예요. 효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공시 방법만 틀릴 뿐 효력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항 관계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올리면, 그러면 물건과 채권의 대항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 권리와 권리는 대항 관계로서 파악을 해야 되고, 단지 그런 물건과 채권 사이에 그런 대항 관계는 약간의 이제 시간순만이 아니라 물건이 채권을 깨트린다라는 것까지 등장하고, 또 소위 말해서 특별법 우선원칙,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이 그런 특별법이 우선원칙으로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관계에 있어서 소액 임차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선순위로 가압류를 한 이후에 건저당권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관계가 동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건 이제 복잡한 관계로 얽히게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권리와 권리 사이에는 대항관계로 판단을 하고 규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개념을 지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92페이지에 보시면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도 종칙 그 다음에 가족법을 제외한다라면 사실 가장 많이 다루는 두 기둥이 뭡니까? 채권하고 물건이잖아요. 채권하고 물건, 그죠? 그래서 이 채권과 물건, 그것이 등기로 갔을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아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갔어도 결국은 이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은 오히려 등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워낙 많이 접하라니까
우리가 뭐 임차인으로서 전세를 얻어가면서 내가 주민등록 전입하고 이사를 들어가면 그 다음 날부터 야 대항력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수한 용어인 듯이 이해를 하시는데, 원칙은 사실은 그것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가 원칙이다. 공시방법도 등기가 원칙으로 공시방법이다. 제3자에게 공시하는, 권리를 공시하는 기본 수단, 제3자에게 대항력을 내지 하여튼 그것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수단은 등기가 기본이고, 주택임대차보법은 임대인이 그런 임차권 등기 자체에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열어줬다는 거죠.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공시 방법 대항 요건은 예외적인 공시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등기를 한 것과 효과가 같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까지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공시 방법은 다르지만 효과는 같다. 이것을 아셔야 나중에 실체법적 소멸기준권리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제일 선순위일 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최선순위일 때, 이것은 등기상의 권리가 아니고 그 이후에 가등기가 등장했을 때 그 가등기의 목을 낙찰자가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공시방법, 대항요건의 방법,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 방법, 이 공시방법에 따른 그 효력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담보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한 것과 같이 그 가등기하면 그 다음 순위 이후로는 그 가등기권자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임차권의 그 대항력도 제3자에게 그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효과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나중에 실체법적 소멸기준권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보시면 지금 강의 시간이 뭐 물론 로스가 좀 있긴 한데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1절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1절을 한번 속성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93페이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대항력과 권리분석. 자,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기한 것이고, 가처분은 통상 특정물 채권이라고 그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어떤 특정물 채권을 위한 어떤 처분 제한 등기고,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한 각각의 채권적 청구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하는 건데, 자, 94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비교를 해놨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등기는 언제 하겠습니까? 가등기는 평화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매도자가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미뤘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는 어떤 그 기간이 좀 길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가등기 해놓고 잔금 준비되면 본등기 하자. 그렇게 해서 매수인 측의 사유 때문에 가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평화적인 상태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미루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의 대항력을, 그 매수인의 대항력을 제3자에게 공시해서 일종의 소유권자도 너 딴짓 하지 말고 나 이외에 그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권리는 그냥 내가 목을 칠 테니까 조심해! 경고적 효력을 날리는 거죠. 자, 근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 땅 작업할 때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땅 작업을 양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부지 작업을 우리 100만원 줄게 해가지고 얼른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서 200만원 줄게 하니까 팔라고 그래. 그러면 뭐 우리 땅 작업 그 아파트 부지 박살나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 계약서 들고 가 가지고 가처분 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비평화적일 때,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 가처분 이후에 뭐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하든 건조당권을 하든 내가 잔금 공탁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하면 승소 판결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평화적인 상태에서 가처분을 한 거나 평화적인 상태에서 가등기를 한 거나 결국은 그 등기 이후에 물권적인 뭐 건조당이 오든 뭐 소유권 물건이 오든 뭐 국가가 압류를 하든 내가 승소 판결만 나면 내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목을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등기와 가처분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그만큼 대항요건의 등기는 무서운 거죠. 그걸 등기를 안 해놨다 그러면 그냥 날리는 거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뭐 잔금까지 다 줘도 소유자가 B한테 팔아먹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 잃고 돈 잃고 나는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항요건의 등기인 거죠. 반면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가압류는 경매 절차에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안 끝났어도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데, 가처분은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특정물 채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는데, 가처분도 특수한 가처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처분도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처분이라는 게 존재해요. 주로 어디서 하느냐? 주로 어디서 하냐면 은행권에서 토지 건저당을 하면서 그 건축주한테 공사비까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공동담보를 해주기로 추가 건저당권 설정해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고만 건축업자가 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는 거죠. 부도가 났는데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어. 자, 그러면 그 건물이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내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 그 은행은 자, 뭘 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내 피보존 권리를 추가 건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건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해서 저기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 요거는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 요건을 갖췄으니 직권 보존 등기도 촉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판단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그것을 등기소에다 날립니다. 등기소에 날리면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 먼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처분금지 가처분 딱 들어옵니다. 선순위로 갑구에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오고, 피보존 권리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가처분은 형식상 가처분이지만 그들이 왜 그들은 돈을 대여해주고 금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했느냐?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 그들이 굳이 건저당권을 하는 이유는, 건저당권은 담보물건이니까 순위가 보전이 되죠. 우선 면적권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피보존 권리를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선 면적권이 보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경매가 진행돼요. 그러면 그때 그 가처분이 말소가 안 됐어도 그 가처분이 건저당권이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이 소멸기준권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법원은 이런 실체법적인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철거 청구권이냐, 일부 따질 때는 있긴 하네. 일부 후순위 가처분이 철거 청구권 보존이다 하면 명백한 서류만으로 딱 보이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사실 집행법원은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서 은행이 한 건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더라도 그것이 건저당권으로 눈에 들어오면 이거는 종국에는 말소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소멸기준권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우리 권리 분석하고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더 나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은 이까지 94페이지, 그러니까 95페이지 상단까지 진도가 나간 걸로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처분은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1분만 쉬고 이거 녹화를 끄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잠시만요.